자, 이제 요약지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83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이제 그 임대료 보조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주택 바우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주택 바우처.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조 형태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생산자 보조가 있고 소비자 보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와도 오답은 지금 안 나왔는데, 이제 생산자 보조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그리고 소비자 보조는 뭐 전세자금 융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번 출제는 됐지만 오답은 안 나왔고, 일단 확인 박스 1번 보니까 생산자 보조하고 소비자 보조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보조해주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폭이 더 자유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해주고 이 돈 보태서 네가 골라가라 해야지 임차인의 어떤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겠죠. 다음 이제 2번 중에서 이제 앞부분이 하나 나왔는데, 소비자는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용 목적을 통제하고 보조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현금으로 보조해줄 경우 소비자의 어떤 효용이 더 커진다. 뭐 그 정도. 다음, 어저께 우리 했던 수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다시 이제 해보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죠.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저소득층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전에 비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증가하잖아요. 증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자, 갑돌이가 11평짜리 주택이 살고 있는데 임대료 보조를 받으니까 좀 더 질이 좋은 15평짜리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3층짜리 살고 있었는데 옥탑방 하나 더 얻어가지고 양적인 수요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도, 저가주택의 공급도 장기적으로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이 늘어나줄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부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용어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느냐면, 그냥 책 보지 마, 지금. 소득 효과, 대체 효과라는 소리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뭐 수요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그런 소리 있잖아요. 자, 거기처럼 이제 볼게요. 갑돌이에 11평짜리 주택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11평은 열등제죠, 열등제. 근데 정부가 임대료 보조를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을 보조를 해주니까 지긋지긋한 11평짜리 버려버려. 그래서 실질 소득 증가에 의해서 기존 주택을 버려버리는 효과, 소득 효과.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주택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상향효과, 하향효과? 하향효과라고 있죠. 왜냐? 갑돌이 개인적인 어떤 질적인 주거 수준의 만족도는 높아졌어요. 근데 상향효과, 하향효과라는 것은 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3월 1일 날 임대료 보조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8월 1일이 돼가지고 갑돌이 여기 살다가 일이 이사 왔대. 갑돌이 개인적인 주거 만족도는 높아진 거 맞죠? 그러나 지역 전체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더더욱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하향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8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3번. 맨 위에 효과에 임대료 보조에 의한 하향 효과는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로? 소득 효과로 대체 효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보면 되겠고요. 임대료 보조를 바우처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하나 더 넘겨요. 이거 하나 더 정리하고 가게. 그다음 84페이지 보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것도 이제 마저 좀 할 건데, 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요즘 시험 보면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전혀 안 물어보고요. 딱 두 가지 요즘 물어보고 있네, 보니까. 어디? 아까 우리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했죠?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일단 그 지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확인 박스 있죠? 맨 밑에 임대주택 유형 있죠? 차라리 걔가 시험에 잘 나오죠, 지금. 그래서, 요거 먼저 좀 잠깐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공공임대주택 유형.
자, 국민임대주택 보이시죠? 2번. 몇 년 이상? 네, 저기 확인 박스에 동그라미 2번에 국민임대주택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주택 몇 년 범위? 20년 범위에서. 행복주택은 뭐 용어만 나왔는데 행복주택은 오답을 만들어내기가 진짜 어려운 소리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렇게 하는데 대학생을 갖다가 바꿔서 고등학생, 뭐 사회중년생, 중년부부, 늙은부부 이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행복주택이 여러 번 나왔는데 뭔가 오답을 만들어낼 만한 게 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보니까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요. 그 우리 뉴스테 있죠. 뉴스테를 이제 이렇게 청약 조건을 좀 강화하면서 행복주택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뭐 아침에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시고 저기 양가로 2번에 민간 임대주택 유형 중에 중공공 임대주택 몇 번 나왔죠?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몇 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 근데 이제 2번은 됐고 동그라미 3번 정도는 또 건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 흔히 말하는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있죠? 그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하는 거, 뭐, 요 정도 보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설명 없어요. 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그럼 어디? 여기는 그냥 민간 임대주택 시장, 사적시장이라고 할게요. 사적시장. 사적시장.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이 있어요. 예, 여기는 민간임대주택시장, 뭐 공공임대주택시장 이렇게 하는 건데, 사적시장에 주택이 이제 100채가 있어요. 100채가. 소비자도 100명이에요. 현재 임대료가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을 20채를 공급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사적시장보다 임대료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8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80원. 예. 그러면 사적 시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싸네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청약 신청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몇 명이 가려고 하겠어요? 100명이 다 가려고 하겠죠. 근데 결국 20명만 가겠죠. 아무튼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사는 사람 20명은 계속 80원만 내면 된대.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 상황에서 주택은 그대로 100개가 있는데 수요가 20명이 빠져나갔어요. 수요는 80명이야. 그러면 주택 공급이 남아버리죠. 그죠? 그럼 공실이 생기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90원으로 하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공급자는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공급자가 돈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90채로 줄이겠죠. 그러면, 80채로 줄이겠죠. 그러면 수요자도 80명이야. 일치하죠? 그러면 공급이 장기적으로 20개 줄면 다시 임대료가 100원으로 인상되겠어요? 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적 시장에 이제 공적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예,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은 이중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단기든 장기든 사적 시장은 이렇게 공적 시장은 사적 시장보다 임대료가 싸죠. 그렇죠? 그러면 공적 시장이 거주하는 사람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이 발생합니까? 이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디 문제 좀 볼까요? 어디? 30번부터 해볼게요. 30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에 하나이다. 맞죠? 2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맞고,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냥 바우처 제도라고 옆에 써보세요. 직접 밑에 나와 있는데 그냥 써봐. 바우처 제도. 주거 바우처라고 돼요. 근데 혹시 임대료 보조 받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국가로부터?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 계층들에게만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고 있어요. 다음 4번이 바로 주거 바우처 됐고요. 5번.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실질 소득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 맞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둘 다 감소시킨대요. 틀렸죠?
둘 다 증가하는 거예요. 예. 봐봐, 여기 써놨잖아요. 실질소득 증가에 따라서 저가 임대주택 양질적 수요 증가한다고 이렇게. 네, 5번 틀렸다. 자, 이제 31번 볼게요. 31번.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맞고. 2번.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라면 이런 소리는 필요 없는 소리. 주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겠고. 3번. 임대료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의 효용은 임대료 보조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당연히 높아지겠고. 당연히. 자, 4번.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대요.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 없게끔 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세 20만 원 주는데 이 돈은 절대 빵 사 먹고 그런 데 쓰면 안 되고 주택 임대료 지불에다만 쓰라고 통제를 한대. 그러면 그런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 돈으로 임대료 50만 원이 나갔는데 정부가 20만 원 보태주면서 반드시 임대료 내는 데다만 쓰래. 쓰면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지출해야 되는 돈 중에서 20만 원이 줄어드니까 자기 실질 소득이 커짐에 따라서 그 돈 가지고 좀 더 질이 좋은 주택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일반 다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쪽에 보니까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 어디 다른 재화 밑줄 그어봐요. 시험엔 다른 재화라고 안 나올 텐데 뭐라고 나올까? 자, 우리 학계론에서는요 부동산과 비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재화와 일반 재화 똑같은 말, 일반 재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뭐 다 일반 재화를 합니다. 자, 일반 재화에 대한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부 다 줄어들까요? 에이씨, 늘어나겠죠. 틀렸죠? 네. 5번.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더욱 증가한다. 당연하겠죠. 뭐니 해도 돈 주고 그냥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좋아. 네. 답은 4번이죠. 네. 32번. 임대료 보조 후 실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묶어요. 1번, 2번 묶어요. 1번. 임대료 보조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지금 임대료 보조해주면 집 찾으려고 막 알아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수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2번. 임대료 보조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로 임대료는 상승이 하락해. 상승하겠죠. 당연히 임차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죠? 3번, 4번 묶어.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 맞춰서 뭐 소형주택을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나오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4번. 임대료 보조를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상승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니 정부의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맞거든요. 자, 일단 여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갈게요.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여기처럼 당연히 이 동네에 보세요. 갑돌이가 저가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데 11평짜리. 그러면 임대료 보조를 해주면 갑돌이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수준이 갑돌이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임대료 보조를 해주겠죠? 그러면 다 집 알아보러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임대료 보조해 줄 경우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보조 혜택이 임대인에게 돌아간다. 맞아, 틀려? 맞죠? 임대료 상승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함에 따라서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거. 답은 5번이다. 다음 34번부터 이제 또 가죠. 34번.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맞죠? 네. 2번.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공공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직접적 개입 정책이다. 맞죠? 직접 개입. 3번. 임대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시장을 사적 시장과 공적 시장으로 분리시킬 수 있죠. 맞고.
4번. 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임차인의 탄력성을 낮추고 문장 끊어. 탄력성 높여주는 거죠? 네, 틀렸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조세 정가 기착을 할 거예요.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들어봤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아무튼 이전보다는 임차인의 탄력성이 커져. 그러면 임차인의 조세 부담 부분이 더 심화되겠어요? 완화되겠어요? 완화되겠죠. 그래서 예, 임차인의 탄력성이 낮추고 아니고 높이고 조세 부담을 심화가 아니고 완화. 이렇게. 5번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제 책에는 별표 쳐갖고 왔죠. 안 믿어? 이게 별표 쳤는데 진짜. 5번 지문에 별표 쳐왔어요. 네. 자, 됐고 이제 또 35번 봅니다. 35번은 딱 한 번 나왔던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풀어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니까. 해봤어요? 진짜? 몇 번이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 봅시다. 그래도 해갖고 온 것만 해도 어디야? 자, 옳은 거 1번. 자, 주택시장,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니까 주택시장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되며 단기적으로 사적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아이씨, 무슨, 공적시장으로 빠져나가니까 수요가 감소하겠죠. 틀렸죠? 2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무슨 말 같지 않은 그지 같은 소리야.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보다 싸야 되겠지. 예. 낮다면 그 임대료 차익만큼 임차 가구의 주거비 보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나와야죠. 3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을 손해 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거지. 이익 보는 거죠. 4번. 5번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심화가 아니고 완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자, 이제 4번 지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한 번 나왔는데 우리 수요 공부할 때 이런 소리 있죠? 네. 탄력적일수록 시장에 빨리 대처하는 거죠. 그럼 가격 변화는 작죠. 양쪽으로 빨리 대처하니까. 근데 비탄력적이면 예, 양쪽으로 빨리 대처할 수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디? 4번.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는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수요가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예, 임대료 하락 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맞아요. 왜냐면요. 탄력적이라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소비자가 많은 양을 소비를 해줘 버린 거야. 그럼 가격이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는 작다고 그랬죠. 근데 은근히 어려운 지문이죠. 요거는 우리가 그 어저께 수요 공급했을 때 그 나왔던 그 지문이거든요. 아무튼 4번이 어려운데 보다가 잘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OX 문제 찍는 게 아니고 5개 중에 답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잘 안 돼도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음 36번.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자아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하고 있죠. LH 같은 데서 뭐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2번 행복주택은 그래요. 맞아요. 예. 그냥 맞죠. 예.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3번 장기 전세주택 나왔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어쩌고 저쩌고 맞죠. 근데 시험은 포인트가 이 포인트가 아니고 몇 년이야 이거 가지고 2번을 건드려줬다니까. 근래 20년 이내예요, 30년 이내예요? 20년 이내죠. 아까 30년은 뭐였지? 국민임대주택이었죠. 아무튼 그래요. 넘기시고 4번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도 있는데 이런 건 오답거리가 전혀 아니고요. 5번도 오답이 한 번 나왔어요. 준 공공임대주택 몇 년 이상?
8년, 8년.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뉴스테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온다면 뉴스테이도.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여기는 일반형 임대사업자인데 뉴스테이는 SK건설 뭐 이렇게 롯데건설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주택을 몇 년 이상? 8년 이상 이렇게. 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금. 예. 일단은 38번은 그냥 하나 풀어보고 나서 39번부터는 요약 정리 좀 하고 이제 가볼게요. 38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하기도 한다. 맞죠? 그렇죠. 2번도 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주택이 정상제라면 주택 조세를 감면하면 고소득층은 더 규모가 크고 질이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예. 다음 3번. 주택 조세를 감면하면 다른 부분보다 주택 부문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고유세 감면은 자가주택,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도 있고. 5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읽어봐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틀렸죠? 그쵸?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요. 네, 5번 틀렸습니다. 자, 이제, 조세 파트를 건드려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요약집 86페이지. 요약집 86페이지. 네. 자, 부동산 조세 정책이 나와요. 조세 정책. 네. 부동산 조세 정책. 자, 먼저 조세의 목적은 조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려면 주택 가액에 무조건 세율 1%, 1.5% 이렇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얼마 이하 주택은 서민이니까 세율을 낮추고 얼마 이상 고가주택이니까 세율을 높이고, 그래서 주택 가액에 따른 차등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되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 조세의 전가 기착은, 자,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조세 전가 기착. 예.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그냥 읽을게요. 동그라미 1, 2, 3, 4. 예.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작다. 맞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히 유리하다. 그럼 나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상대방이 전부 다 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불리하다 전부 본인이 다 낸다.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있는데 현재 주택 임대료가 100원이다. 100원. 네. 100원이다.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100원을 받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1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택에 재산세를 30원을 부과한다고 하자. 그러면 재산세는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거 맞죠?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얼마 내냐면 30원 중에 자기가 20원 부담하고 임차자에게 10원을 떠넘겨서 다음 달부터 임차인한테 10원 더 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면 시장 임대료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왜? 세금의 일정 부분을 임대인, 임차인에게 떠미는 전가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100원 중에 10원 더 지불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임대료 110원 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임대인은 그러면 110원 받는 거죠. 근데 정부한테 세금 얼마 내야 돼요? 30원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야? 80원 남았죠? 그러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임대 수입이 80원을 줄었네? 그러면 결국 세금 30원 중에 임차인 10원 부담하고 임대인 얼마 부담했어요? 20원 부담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 볼게요. 그러면 임대인은 세금 30원 중에 임차인한테 사실은 얼마를 전가시키고 싶었을까요? 30원 다 전가시키고 싶었죠. 그런 거 잘해. 보니까. 잘해. 맞아요. 근데 사람 봐가면서 전가를 시키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를 조금밖에 못 시켰어요. 그 이유는 둘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니까.
차이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여러분한테는 세금을 조금밖에 전가를 못 시켰죠. 자기가 더 많이 부담하고. 자, 그럼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말이 이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나와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래요. 그러면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은 전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거 없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조세를 부과하면 임차인의 지불 금액이 정전보다 커진다. 맞아 틀려? 항상 커지죠. 왜? 100원에서 세금을 일부 떠안으니까 임차인의 지불해야 되는 부담은 정전보다 항상 높아지겠죠. 시장 임대료가 오르겠네.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후 임대 수입은 정전보다 항상 작아지겠어요? 맞죠? 왜? 임대인도 세금 일정 부분 따놓으니까. 그래서 조세를 부과하면 임대료는 비싸지고 임대인의 실질적인 임대 수입은 감소한다. 그래서 임차인도 지불 부담이 커졌죠? 임차인 잉여 감소. 임대인도 실질적인 수입이 감소했죠? 임대인 잉여 감소. 거래 감소.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네. 어디 문제 좀 풀어볼게요. 39, 40번 이제 풀어볼 거예요. 예. 39번. 틀린 거 1번. 조세 정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걸 말한다. 맞죠? 네, 넘기는 거. 2번.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이 크게 달려있다. 어때요? 이것도 맞죠? 예. 3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문장 끊으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3번이. 왜냐면 이제 잠깐 그냥 들읍시다. 그 문제 39번 문제 끝에다가요. 그냥 이렇게 안 나오고 다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을 가정함. 이제 이런 소리가 붙어줘야지 3번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세금 부과했는데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완전 탄력적이면 둘이 나눠서 내지 않고 어느 일방이 다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해주자고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이 있다. 이 편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해를 해주자고요. 네. 다음 문장 끝나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이 더 많이 세금 내는 거예요? 더 작게 내는 거죠? 예, 비탄력적인 많이 내는 거고. 틀렸죠? 네. 4번, 5번은 둘이 똑같은 지문이에요. 볼게요. 주택 수요자의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자의 공곡선이 탄력적일 경우에 그럼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세금 더 많이 내네? 그러면 재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자, 비탄력적인 주택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맞죠? 그죠?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반면 수요자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똑같은 지문이에요. 답은 3번이고요. 40번 문제 이제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진다. 어때요? 맞죠? 예, 1번 정답이네. 2번. 공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면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는 전부 누가?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평이면 2번과 3번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면 가격은 전적으로 상대방인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겠죠? 네, 틀렸고요. 4번. 임대인의 공곡선이 탄력적이고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재산세를 중과한다 하더라도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겠어, 적겠어? 많죠? 임차인이 비탄력적이니까 세금 부담이 더 크니까. 그죠? 틀렸고요. 5번. 공급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 자, 밑줄 그어놓고 그려봐. 그려. 말하지 말고. 누가 말하라 그랬어? 그리라고 그랬지. 그 짝대기 그려놓고 D인지 S인지도 써야 되겠죠? 볼펜 안 움직인 거 봐라. 응?
요거.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쵸?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부 세금 누가 다 내야 돼요? 임대인, 공급자가 다 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41번 틀린 것을 이제 고르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면요. 어디 기억. 주택에 대한 비례세, 이제 비례세는요, 이제 세율을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뭐 2억짜리 주택이든 9억짜리든 뭐 몇 억짜리든 상관없이 그냥 세율을 똑같이 1%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례세 부과는 누진세적 현상을 초래한 데가 아니에요. 예. 차등세율을 부과를 해야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주택에 대한 누진세 부과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것은요. 소득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이 격차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세율을 많이 적용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저소득층을 조금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걷어서 쓰고 남은 것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써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누진세를 부과를 해야 돼요. 누진세. 니은 맞죠? 그죠? 다음 디귿. 양도소득세의 중간은 주택 공급의 밑줄, 동결효과 밑줄. 양도세를 부과하면 정부 의도는 양도세를 때려서 주택 수요를 감소시켜서 결국은 시장의 가격을 하락시키고자 하는 게 의도인데 어느 지역에 양도세를 중과세를 하는데 그 동네 분여에서 또 나섰어. 야, 쫄지 마. 이 가을에 올 가을에 뭐 생기잖아. 뭐 생기면 얼마 더 오를 거야. 그리고 이러면 정부 다음 선거 때 바꿔버리면 돼. 오히려 사람들이 겁먹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주택을 안 팔고 보유를 해버려요. 그냥 안 팔고. 그러니까 공급이 시장에서 락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 그거 갖다가 공급 동결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디귿 맞고요. 리을. 양도세의 중과세는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키겠죠. 예, 틀렸죠. 미음.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잠깐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내놓으면 나중에 이제 논란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미음 맞으려면 양도세를 중과를 했는데 주택 공급 동결 효과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지문이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하게요. 그러면 미음 지문에는 동결 효과와 같은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맞았다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역과 리을 두 놈이 틀렸다. 그렇게. 한 장을 넘기셔요. 예. 자, 이 42번 문제는요. 왜 내 책에는 별표가 쳐져 있을까? 예. 알 수 없어? 왜 별표가 쳐져 있는지 알 수 없어? 자, 잘 보세요. 자, 양도세를 중과를 하는데요. 두 번째 줄에 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 밑줄, 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 비탄력적 문장 끊고 공급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밑줄. 자, 그러면 어느 한쪽이 수직이다 수평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죠? 예. 볼게요. 1번. 양도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그러니까 세후 임대 수입을 말하는 거지. 그죠?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아니지. 항상 낮아질 것이다라고 해야 됩니까? 항상? 그러니까 항상 낮아질 것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여기는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어느 한쪽이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둘이 나눠서 부담하거든. 그럼 공급자가 받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 좀 부담하니까 떨어지겠지. 맞아요. 아니, 항상 낮아질 것이라고 해야 돼요. 틀렸고요. 2번. 이런 경우에는 세금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가, 세금의 일정 부분은 공급자가 떠안으니까 양도세가 중과세 되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겠죠. 종전보다는. 그러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틀렸고 3번.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집니까? 높아지겠죠. 자기도 세금 부담을 해야 되니까. 틀렸죠. 4번.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어때요? 자, 볼래요? 여기는 지금 수요자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자가 탄력적이면 누구의 세금 부담이 더 커?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죠. 임차인에. 뭐 당연히 세금을 자기가 많이 내야 되는 당사자니까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맞죠? 그렇죠. 예. 어디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요. 이쪽 있는 학생들은 9억 초과 이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쪽 사람들은 상가 가지고 있고 임야도 가지고 있고 농지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번에 어머 왜? 막 소리만 들어도 떨려?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또 뭐 없나? 또 뭐 줄까? 아무튼 또 있어. 예. 근데 이번에 정부가 임야라든지 상가라든지 농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대로 현 상태로 가고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예, 추진 중에 있대. 그러면 그런 뉴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있어 없어?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겠죠. 그렇지. 그 말이 4번이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인 소비자가 세금을 더 많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니까 정부의 조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당연하겠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제 5번은요. 엉뚱한 질문이에요. 5번은 그냥 단지 가격 탄력성을 말했어. 어디? 여기 우리 저기 어저께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가격 탄력성. 자, 칠판 좀 볼게요. 1번. 가격이 10%가 인상되니까 수요량이 20% 감소하더라. 가격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어요? 2죠. 1보다 크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맞아요? 예, 그렇죠. 2번. 가격이 10% 인상되는데 수요량이 5%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가격에 비해서 수요량은 반밖에 안 움직였죠? 0.5인가요? 0.5는 1보다 작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예. 지금 아까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5번 지문은 지금 조세 정가 귀착 지문이 아니에요. 엉뚱한 지문이야. 그냥 가격 탄력성. 그래서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고 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아니고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반응이 아니다. 다시. 수요보다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크게 반응하는 거죠? 예, 5번은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조심해야 돼요. 4번, 5번은 차라리 5번 지문 삭제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 5번 지문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복이에요. 4번은 쉽게 틀렸잖아요. 그죠? 4번과 5번이 둘이 자리를 바꿔버렸으면 실제 시험 보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돼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과 5번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나오죠. 아무 문제 없는 지문이야. 근데 두 개 섞여서 같이 봐버리면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5번 아예 삭제시켜버려. 삭제. 예.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 공급자가 탄력적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공급이 더 민감하게 크게 반응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덜 민감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둘이 바뀌었어요. 자, 43번을 이제 볼 텐데요. 43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겠죠. 네, 증가 감소 고쳐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네, 고쳐놓으세요. 틀렸어요. 다음 2번도 묶거나 1번, 2번 묶거나 2번.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가 인상이 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이거 지금 편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나오면 시험이 틀린 지문이 돼버려요. 볼래요? 아이고 지웠구나. 아까 원래 임대료가 100원이었는데 임차인이 내는 임대인 통장에 입금하는 돈이 100원이었는데 세금 10원 증가시키니까 임차인이 110원 내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이 있어요, 하락이 있어요? 상승했어요, 상승. 근데 실질적인 세후 수입이 하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함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세후 임대 수익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받아주자고요, 그냥. 예? 예,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번, 2번 묶어서 1번은 소비자 잉여 감소, 2번은 공급자 잉여 감소. 두 개 합치면 거래 감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 이렇게. 네. 다음 3번.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 부분은 정부에게 귀속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부만 돈 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야 안 해? 하겠지. 하겠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 하니까 정부만 세금 뜯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예. 사실은 이제 3번도 매끄럽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더 좋겠어요. 거래세 인상에 대한 세금 수입 증가 부분은 정부에게 귀속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냥 이해합시다. 네. 그다음에 이제 4번은 헨리 조지 토지 단일세 이론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았나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세금으로 징세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면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핵심 지금 4번처럼 나오면요 설명하는 거야. 오답이 절대 안 나와. 그냥 이거 이런 거예요. 끝이야. 근데 헨리 조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헨리 조지는 지대는 정당한 소득이다? 불로소득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죠? 그렇게. 5번도 이제 시험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토지 공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 딱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이면 세금 누가 다 떠안아야 돼? 공급자가 다 떠안아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세금을 때리면 조세 전가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공급자가 다 떠안는다. 그런 표현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네. 다음 이제 투자이론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 투자이론. 부동산 투자이론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렛대 효과가 바로 이제 나와 있어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어디 요약집을 어디를 펴보시냐면요. 91페이지를 이제 펴놓고 요약집 91페이지 펴놓고 딱 5분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만 쉬세요. 5분만. 예.